그 민산 선생의 어떤 심리라 할까?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유배를 가기 전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민산정이라는 그 정자를 짓고 난 다음에 오원절구의 15수의 시를 남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첫째 시입니다. 근데 그 첫째 시에 그 보면은 나는 낭민의 후예다. 이 낭민이라는 것이 바로 그 송대, 우리 북송대 영계로 이어지는 그 성리학, 신유학의 주자학의 그 후기자를 자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민산정을 짓는 곳이 바로 구산이라는 산의 그 북쪽에 있는데 이 구산이라는 지명이 아진이에게 했던 그 구산 그 양씨 바로 그 주자에 큰 영향을 미치던 양씨가 이 구산에 살았기 때문에 그 구산을 양씨가 살았던 민중이라는 지명을 따가지고 그 자신의 민산이라는 호로 삼고 정자 이름도 민산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자라는 그 명칭 자체가 그 송대 유학의 정통을 개성하겠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결국 그 학자로서 태계학파의 학자로서 어떤 국가 간의 어느 경계를 넘어뜨리는 어떤 보편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산정을 지을 때는 짓지는 못하고 다만 이제 틀을 봐줬을 뿐이고 후일 지려고 한 것은 유배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었습니다. 그 우리가 유배에서 뭐 많은 그 시와 글이 이제 지어지는데 그것도 일종의 유배 문학이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 한국 한문학사에서 큰 어떤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산 선생의 경우에도 그 기양을 가는 출발에서부터 뭐 돌아오시는 그 과정에까지 많은 이제 시문을 남겼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처음으로 그 기양지로 가는 때의 어떤 신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를 한 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875년에 정월보름이 지은 겁니다. 우리가 정월보름 하면은 대보름인데 대보름날에는 그 달이 가장 밝고 달이 주는 그 상징과 이미지란 것은 그 객지에서의 어떤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 부모에 대한 어떤 그 그리운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민산 선생이 지은 그 시도 보면은 사양, 어떤 고향에 대한 어떤 간절한 그리움과 어떤 그렇다고 해서 뭐 자식에 대한 어떤 걱정은 그런 건 이제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집을 떠나서 있는 어떤 객지에서의 어떤 또 고달픔, 또 은연중에 이제 드러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신은 그 저 먼 곳에 유배된 그 기양객으로서의 그런 고통은 충분히 감내한다고 하는 결연한 어떤 의지도 또 시에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단순한 어떤 여행을 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한 어떤 충정을 뜻을 전달하다가 뭐 임금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왔다는 어떤 강한 어떤 자부심도 이러한 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유배지 객지에서의 그 슬픔은 아마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에 그러한 정서가 극도로 발현될 것 같습니다. 그 생일날 지은 시를 보면은 자신의 어떤 삶이 기구하다, 아주 험하다, 험벽하다 이렇게 자탄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부모에 대한 가장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것은 부모를 자식으로서 제대로 모시지 못한 불효자로서의 그런 마음을 시에 담았습니다. 아마 그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선비들의 생각이겠지만은 생일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생일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부모가 나를 낳아준 데 대한 어떤 감사와 어떤 그런 기쁨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효를 다하지 못한 불효자로서의 마음가짐, 어떤 자성, 어떤 성찰이 그러한 시에 또 담겨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나 그러한 뜻은 결국은
이런 기양지의 결과로 인해서 기양의 결과로서 뜻을 펼치지 못하는 아쉬움과 어떤 한탄도 이 당시에 복합적으로 또 실려 있습니다. 그 민산 선생의 유배지 지은 시는 뭐 한 50여 수에서 한 60편에 이르는 아주 많은 작품이 있는데, 그러한 그 시의 정서, 흐르는 그 깊은 내면의 핵심은 뭘까? 그것은 바로 우국입니다. 부자로 우리가 압축해서 이해한다면은 나라에 대한 어떤 걱정, 우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한 우국은 결국은 충과 효로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기에 우연히 읊다라는 그런 시에 보면은 나라를 걱정하면서 신음하는 나머지 난초와 해초 같은 그런 세월이지만은, 난초와 해초라는 것은 우리가 식물 가운데서도 아주 향기로운 풀입니다. 그것은 충신을 뜻하는 것이고, 자신은 난초와 해초와 같은 그런, 물론 뭐 자만적인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그 향기로운 풀이지만은 그러한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 막막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도 기양 와서 어버이를 그리워할 뿐 단지 직접 봉양하지 못한 데 대한 이런 슬픔도 드러냈습니다. 이 우연히 읊다는 시는 하필이면 또 한갑 때 60이 될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러면서도 충과 효는 온전히 보존해야 된다고 자식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염원도 또 시에 담았습니다. 이들이 가장 그 조선시대 유배객들이 어떤 그 개인적인 뭐 파렴치한 법이 아닌, 요즘 말하면 정치적인 그런 이유를 위해서 그 기양사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당당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중국의 역사에서 아주 뛰어난 절의와 충의를 지킨 분들에게 비교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 전국시대 때의 노중련이라는 분입니다. 이 노중련이라는 분은 그 우리 진이 당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는데 바로 그 이전의 인물인데, 만약에 진이 천하를 통일한다면은 나는 저 동해 바다에 걸어 들어가서 죽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절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밤에 그 평야에 기양가 있을 때에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그 노중련이 바다에 들어가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올리고 자신의 어떤 그 결연한 마음을 다시 다지는 어떤 계기로 삼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민산이 그 존경했던 분은 송대의 그 악비라는 분입니다. 이 악비는 뭐 그 당시에 그 진해라는 간신과 아주 대척점 관계에 있으면서 그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어떤 충의하신 뭐 정충의 어떤 보국의 어떤 정하라고 표현되는 만큼 조선시대 선배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입니다. 다만 이 그 악비를 그 인용한 그 시에 보면은 그 시가 어떤 시냐면은 우리 그 봉안소가 왜 이 그 영남만인소에 그 중요하냐면은 이 소가 1차, 2차, 3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뒤를 이어서 4차, 5차, 6차로 계속 이어지는 선비들 어떤 그 지속적인 그 상소의 어떤 그 분화점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데, 마침 그때 5차, 6차 때에 홍제학이라는 선비가, 이분은 강원도 출신이고 하서 이항로의 제자인데, 이분이 올린 상소가 가장 격렬했습니다. 그 이전의 상소는 대부분 외를 특히 외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 거부를 해야 되고, 서양 문물에 대해서 또는 천주교에 대해서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방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었는데, 그러나 홍제학에서는 직접적으로 고정의 실정을 비판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결국은 홍제학은 그 일로 인해서 참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산 선생은 홍제학의 상소를 나중에 보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악비에 견준, 홍제학을 악비에 견주면서도 그 악비와 같은 충정이 바로 홍제학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선이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흔들리는 마음에 대한 결연한 또 의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의 뱃을 살해서 결국은 이제 해배가 되어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때에 지은 시도 눈물이 읽으면 흐를 정도로 아주 처참한 그런 우분과 어떤 간계의 그런 그 마음이 이 시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집은 다 헤어지고, 그때 마침 그 헤어진 담벼락에는 국화만이 그래도 피어 있었습니다. 근데 국화가 이제 상징하는 것이, 그 가을에 서리가 내려도 다른 꽃은 다 지지만은 국화만이 그 풍상에 견디는 어떤 그런 저리를 갖고 있는데, 이런 국화를 보면서 아마 자신이 국화와 같은 어떤 그 감정이입의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한 국화의 그 향기가 아직도 피어났다는 데서 자신의 어떤 강한 어떤 생명력이 그래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민산 선생은 제가 한 30-40분 동안 말씀한 것은 주로 유별에 대한 시문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외에 남겨져 있는 문주배 시는 학문적인 시가 상당히 있고, 그 자연에 대한 그 울품 또는 그 천지와 하나가 되는 그 조선시대는 그 조선시대의 그 주축적 인물은 선비라는 말로 우리가 잠깐만요. 앞에 저 표지가 지금 저겁니까? 임 박사님 아까 아니지, 아직은 했는 거 이어지는 거지. 이어지는 건데 이제 요건 약간 2편이죠, 2편. 두 개로 나라니까 그래도 조금 뭔가 있고 이제 뭐 전체적인 개괄 설명이 있어야 오케이, 되지. 오케이. 네, 그 말인 거지. 예. 네. 그 조선의 정신은 선비 정신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비 정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절의 정신이라고 표현되는데, 과연 그러한 절의 정신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상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민산 유도주 선생 같은 분이 영주에는 치암 김석규 선생이 계셨습니다. 치암 김석규 선생의 경우는 더구나 그 배소에서 결국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 절의의 측면에서는 뭐 고화를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상처는 더욱 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삶의 어떤 지표로서, 삶의 의미로서 또는 목적으로서 가장 중시했던 그 절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선비라는 말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비라는 말은 그 글자의 자형에 따르면은 그것은 도끼를 의미합니다. 나무를 하는 도끼가 아니고 어떤 죄를 다스리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 무기로서의 도끼를 말합니다. 이 사자, 선비 사자의 원래 뜻이 도끼의 모습을 상징한 글자로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선비라는 말 속에는 어떤 바르지 않은 것을 엄하게 다스린다 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선비라는 말은 선비 사자도 있지만은 또한 선비유라고 유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학, 유학생 할 때는 이 유라고 유자를 씁니다. 이 유자는 또 선비 사자와는 그 의미가 다른데, 이 유에는 원래에는 부드럽다, 유약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논어에 보면은 그 공자가 제자인 자하에게 너는 군자유가 되고 군자다운 선비가 되고 소인다운 선비는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자가 하신 말씀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자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분들을 공문십철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문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네 가지 사가로 그 중에서도 자하는 문학의 문장에 아주 뛰어났습니다. 아마 공자께서 군자라고 했을 경우는 문장의 어떤 말단 좀 비하하면은 조충이라고 해서 아로 새기는 그런 형식적인 데만 치우치지 말고 어떤 그 글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어떤 내면의 실천적인 이런 것을 글로 표현해야 되고 또 그것도 글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서 실천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비사자와 선비유자의 두 글자가 모두 우리말로는 선비라고 하지만은 사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어떤 결단과 어떤 부정, 어떤 사특한 것을 거부하는 그런 의식이 담겨 있고, 유에는 뭔가 좀 부드러운 듯하지만은 그러면서도 문장의 어떤 넘어서는 도를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 유자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암이 지은 글에 보면은 그 선비와 대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종정, 그 정치에 종사를 하면 대부라고 하고, 그리고 독서, 책을 읽는 사람은 선비라,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대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선비라는 말 속에는 독서와 학문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만인소의 소도로 활약했던 유도수, 민산 유도수 선생, 그리고 치암 김석규 선생 같은 분은 바로 이러한 독서 지식인으로서 어떤 그것을 행동화한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영주 지역의 만인소의 소도 역할을 하셨던 치암 김석규 선생의 구체적인 그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분은 그 영주의 이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산은 영주 지역의, 영주에서는 동쪽에 속하는 곳이고, 그 이산에는 이전에 그 임진왜란 때는 배감 김늑이라는 분이 거기에 또 사셨습니다. 배감 김늑은 태계 선생의 제자로서, 오늘날은 우리가 영주, 풍기, 순흥을 합쳐서 뭐 영주라고 하지만은 조선시대 때는 순흥부 그리고 풍기군, 영주는 영천을 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그 고을이었습니다. 그래도 태계 제자 가운데의 풍기에는 항준량 같은, 금계 항준량 같은 아주 뛰어난 학자가 배출되었고, 또 목민가로서도 큰 활동을 했고, 그리고 영주에는 또 소고 박승림 같은 그런 큰 학자가 있었습니다만은 배감 김륵 같은 또 뛰어난 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치암 김석규 선생은 그런 배감 김륵 선생의 그런 맥을 잇는 선생 김씨의 후손으로서, 그 배감 선생도 임진왜란 때에 그 기영상 감사로서 왜적을 물리치는데 최전선에서 활동하셨고, 또 안동 부사로 있으면서는 그 백성들의 고통,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 제방을 쌓는 등 목민가로서 최선을 다했던 아주 뛰어난 또 학자면서도 관료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김석규 선생은 그 배감의 그런 학문적 전통과 그리고 경세가로서의 목민적 전통을 함께 그 겸비한 아주 뛰어난 학자였지만은, 그러나 그 만인소의 소두가 됨으로써 인생의 어떤 파란이 그 곡절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도수 선생님은 뭐그 학문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상당히 그 저조한 편입니다. 김석규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영주를 선비의 고장이라 하고,
그리고 의성을 뭐 충절의 고장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표방을 한다면은 가장 먼저 이런 분들을 그 역사적 인물로서 부각시켜서 어떻게 의성 또는 영주의 시민들이 그 이분들이 남긴 정신적인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때 진정한 그 의성, 의로운 고을이고 그리고 영주의 어떤 선비단 고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김석규 선생의 그 선생 김씨는 영주를 대표하는 집안입니다. 특히 이산만 하더라도 거기는 문과급제자와 그 소가 백패에 하신 분들이 뭐 수십 명이 나올 정도로 아주 반천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에 그 문중 간의 경쟁도 사실 치열한데 마을마다 뭐 그러나 문중에서 이래서 양반 자랑을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들 집에는 홍패가 몇 장이냐, 백패가 몇 장이냐. 홍패라는 것은 문과에 급제하며 주는 이제 붉은 그 빛깔의 교지를 말하고, 백패는 소가에 성원 진사에 합격하며 주는 이제 흰종에서 주는 합격증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문중의 우위를 나타날 때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홍패와 백패 이 숫자로서 판가름을 할 정도인데, 이 선생 김씨의 경우는 배감 이하로부터 또 그 밑에 무송원 이어지는 그 뭐 지역적 인물이 아니고 그거는 전 그 국가적 인물이 많이 나왔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문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중에서 이어지는 어떤 과학적 전통도 그것이 어떤 국부적인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석규 선생이 이제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그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그 고정이 직접 정치를 함으로써 또 그 노론들의 어떤 정치적 그 독주, 그리고 풍양조시의 어떤 세도 정치, 그리고 이흠민씨, 민비의 들의 어떤 그 척조, 그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국가를 정말 제대로 이렇게 영도해 나갈 만한 그런 그 지도력을 갖추었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에서 많은 이제 교훈을 얻고 있는데,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그 이슈는 뭐냐면은 바로 청나라의 그 외교관이었던 항준헌이 지은 사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그 조선책략에서 내용이 뭐냐면은 러시아의 남하에 대응해서 청나라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일본과 결합을 하고 미국을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 미국과 연합을 해서 남하는 러시아를 대응하자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물론 친일 내각에서는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은 그 영남의 선비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그 민족적 어떻게 보면은 큰 그 위기라고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종은 이러한 전국 지역적 그 인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찍어서 전국에 유림을 배포해서 유림들도 이러한 책략을 보고 어떤 시대 정신을 수용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전명을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친일파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에서 영남의 유림들은 이것은 가당치 않다, 아무리 임금이라 하더라도 국가와 민족에 우선할 수는 없다면서 특히 일본과 이렇게 합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천부당만부당하다라고 강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천주교가 또 어느 정도 상당히 자리를 잡고 이렇게 전교 전파되는 그런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단의 천주교를 이단으로 인정하고 명시한 그 유학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시기에 김석규 선생은 영주에, 그 당시에는 영천이었는데 영천 한교의 유림들과 만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또 소를 올려서 이러한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라고 이제 그 의견을 모으고
그 안동의 도산서원에 또 통문을 돌려서 도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도회에서는 뭐 700명인가 800명 정도의 그 영남 지역에 그 손꼽히는 그 선비들이 이제 모였는데, 이때에 이제 소두로서는 태계 선생의 후손인 이만손이 이제 그 소두로 추천되고, 그리고 부소수로 바로 이제 김석규 선생이 추대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상소 일행들이 그 서울 한양에 가서 고종에게 상소를 했는데, 그 고종은 처음에는 뭐 이 상소에 대해서 조금 부드러운 그런 그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그 진퇴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그 어떤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차 상소에서 이만소는 상소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고향인 해안으로 돌아왔고, 그러나 그 김석규 선생은 1차에서 안 되면은 2차, 3차 계속 상소를 해서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강한 그 어떤 집착과 어떤 결연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남아서 2차 상소를 올리는데, 그때 2차 상소는 봉화 해제에 우리 그 의성김 씨였던 김조용 선생을 서두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2차의 상소를 올렸을 때에 고종은 이미 대노를 하고 그 올린 간여한 그 유림들을 모두 다 그 먼 곳으로 기양 보내야 되겠다라고 지시를 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런 상황을 이미 전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3차 상소를 올립니다. 그 3차 상소에 바로 소수가 김석규 선생이 이제 추대가 되었는데, 이분이 올리고 난 다음에 바로 2, 3일 뒤에 그 2차 상소를 올렸던 김조영과 함께 2차 상소를 올린 김조영은 그 안변으로 유배를 되고, 김석규 선생은 이제 그 덕천으로 유배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렸습니다. 덕천은 요즘에 그 평안 북도에 속해 있는 곳이고, 그 대동강의 아주 상류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그래서 덕천에 이제 기양을 가는데, 뭐 기양 가는 도중에 그런 그의 문제에 많이 또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다음에 소개할 그런 시간이 있겠지만은, 이분이 그 기양 갈 때에 어떤 책을 가지고 갔느냐 하면은 바로 심경과 근사록 그 두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심경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송대 유학자들의 아주 그 성리서로서 심과 마음과 관련되는 핵심만 뽑아놓은 글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학자들의 그 바이블 성경과 같은 책이고, 그리고 근사록도 그와 뭐 비슷한 책입니다. 태계 선생은 이 심경과 근사록을 아주 엄한 아버지처럼 받들고 신명과 같이 존경한다고 할 정도로 심경과 근사록은 그 유학자들에 있어서는 제일 그 뭐 사서 상경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그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경과 근사록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 물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한 번 가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미래적 어떤 관찰,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 유배지에서 어떤 학문에 대한 어떤 열정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셨을 때 이러한 신경과 근사록을 뭐 아침과 저녁으로 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유생들을 뭘 가르치면서도 뭐 공부를 하셨지만은, 특히 우리가 또 주목하는 것은 그 춘추 호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글을 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춘추란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공자가 지은 역사와 관련된 책입니다. 이런 춘추에 대해서는 그 주석서가 몇 개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특히 그 호전을 그 춘추를 이해한 데서 가지고 기본 어떤 텍스트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춘추에는 특히 그 오랑캐와 중하를 구분하는 그런 논리가 거기에
또 실려 있기 때문에 후세 후학들에게 아주 거울이 될 수 있는, 기감이 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김석규가 살았던 그 당시에 일본, 그 다음에 청, 그 외세의 어떤 그런 시대와 과연 이 조선이 소중화로서의 어떤 문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대적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춘추라는 역사라는 책에서 그런 해답을 찾고자 하는 그 의도가 아마 김석규 선생이 춘추호전에 탐독을 하고 또 그와 관련돼서 저서를 남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덕천에서 한 12년 동안 유배를 생활하면서 2년 동안의 유배를 생활하면서 마침 그 이질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배소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돌아가시지 않았다면은 사실 뭐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었지만은 어쨌든 불행하게도 배소에서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된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너를 방구하는 그 가정도 그 지역의 덕천의 유생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영주에까지 아주 무사하게 이제 돌아왔다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는데 이분의 과연 그러한 그 일생에 대해서 기록을 누가 남겼느냐 하면은 바로 행장은 서산 김문학 선생이 남겼고 묘관문은 비문은 이만도 선생이 남겼습니다. 김문학 선생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태계학파 가운데서도 학봉 선생의 학문이 경당 장흥료 그리고 가람 이현일 그리고 대산 이상정 정제 유치명을 거쳐서 서산 김문학 선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서산 김문학 선생이 바로 김석규 선생의 그 행장을 지었다는 것은 김문학 선생의 그 어떤 인품과 그리고 그분이 행한 그 행위가 얼마나 유림의 유학자들의 선비들의 어떤 귀감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 또 신도비는 향산 이만도 선생이 지으셨는데 향산 선생이야말로 그 경술국치를 비관해서 그 26일인가 7일 동안에 그 식음을 전폐하시고 그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그 행장과 묘갈물을 또 남김으로써 그 어떤 사실성에 대한 고증성을 우리가 또 명확하게 인식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김석규 선생의 행적에 대한 어떤 고매함, 그 어떤 충의와 어떤 지조를 더욱더 빛나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암 선생이 남긴 저술로는 그 문집 이 네 책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 문집 가운데 보면은 바로 척사소가 또 실려 있습니다만은 그 서천록이라는 기양에 대한 어떤 기록이 그대로 돼 있고 그리고 또 그 도설 잡설을 해가지고 성하십도라든가 이런 유학자들의 도에 대한 설명에 대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춘추에 대한 그 글을 모은 책을 지으면서 서문을 남김으로써 자신의 그 중화의식, 어떤 소중화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독서에서 주목되는 것은 젊어서부터 충무공 이순신의 그 글을 아주 좋아하고 자주 읽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조선에 있어가지고 진짜 유학자로서 유생으로서 어떤 장군, 어떤 무인으로서의 그 기질을 겸비한 사람은 오직 충무공 한 분뿐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충무공 이순신을 선생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충무공 이순신을 장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조선 후기에 그 말기에 있어서 그 유학자가 이순신을 선생이라 표현한 것은 그 유학자로서 인식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김석규 선생이 그 뭐 해배될 때에 유학자들은 그 해배를 또 이 왕의 은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받고 또 유배를 갈 때도
또 그걸 왕의 은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덕천에 유배 갈 때에 남긴 우리가 시를 보면은 그 멀고 먼 저 간서지방, 덕천은 우리가 천령의 그 서쪽을 해가지고 간서라고 부르는데, 간서지방은 그 변방, 그 길은 멀고만 먼데, 서울에서 그 300명의 그 소행을 이끌고 상소를 했었을 때 300명의 모든 선비들이 기양가는 그 김석규 선생을 병을 하면서 치를 다 지어줬습니다. 잘 다녀오고 건강하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할 수는 없었지만은 아마 대표적으로 시 한 수를 남긴 게 바로 이제 이 시입니다. 다만 그 시에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견소, 원래의 마음을 굳게 다져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도 나는 비록 가지만은 임금을 원망하지 않는다. 죽음의 군주는 그래도 성명, 아주 성주로서 이 태평한 시대의 임금에서 자질이 있다. 그래서 군주에 대한 일말의 뭐 원한이 아니라 어떤 희망이라 할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시에다가 담았습니다. 그 문집에 보면은 특별히 그 관심되는 것은 바로 택당 선생에 대한 시에 차원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 간서지역에 택당 선생이 유배를 됐을 때 남긴 그 시에 보면은 그 식구 자체가 그 구절절이 어떤 우국과 백성들에 대한 어떤 걱정이 담겨져 있는데, 본인 또 택당의 시를 차원함으로써 나라와 백성에 대한 그런 마음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택당이 그 지은 시 10고라는 시가 있습니다. 10가지 어떤 고독에 대해서, 어떤 외로움에 대해서 읊은 시가 있는데, 그 10가지는 뭐냐면은 고죽, 외로운 대나무, 고송, 외로운 소나무, 그리고 외로운 난초, 그리고 외로운 기러기, 외로운 학, 외로운 칼, 외로운 배, 외로운 구름, 외로운 달. 이렇게 외로움, 그 유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 식구를 떠나는, 가정을 떠나는 것이고 동료를 떠나는 것이고 혼자만의 세계에서 머무는 것인데, 그러한 어떤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은 결국 이제 고통으로서, 어떤 고독으로서 견딜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독이 오늘날의 단순한 어떤 우울이라든가 그 어떤 심리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용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기도, 그 혼자 있을 때 상가한다는 진정한 선비가 지녀야 될 어떤 인간적 고독에 대한 어떤 승하라 할까, 그러한 외로움을 그 학문과 연결을 시켰고 그것을 자신의 내면을 더 한층 더 정화하는 그런 고독으로서 수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바로 그 택당의 10고시에 차원한 그 작품에 정서적으로 잘 또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그 기양에서는 뭐 특히 정치적으로 유배간 경우는 그 지역의 수령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배려를 받고 상당히 그 뭐 배소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아주 자유로운 그 생활을 합니다. 따라서 덕천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가장 우리가 명성지가 있는데 바로 묘황산입니다. 따라서 그 덕천에 유배 가는 분들은 대부분 그 묘황산을 여행을 하고 또 유산기를 남기면서 자신의 어떤 그 문학적 재능을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김석규 선생도 마찬가지로 그 묘황산을 여행을 하는데 그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그 덕천에서 묘황산 가는 길에는 우리 그 유명한 그 약산도 나고 그 동대도 나고 이제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러한 이제 어떤 자연 경관에 대한 어떤 감상, 그리고 그 경관에 대한 어떤 소회를 읊은 것도 있지만은, 이러한 글을 통해서 우리가 남명 선생은 유산을 통해서 그 산도 보고 물도 보지만은 인간도 보고,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 어떤
심태도 본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기록 속에는 선과 악에 대한 자신의 성격도 자신의 마음도 같았겠고, 그리고 또 그 만나는 인물에 대한 어떤 후덕과 박덕, 인품에 대한 평가까지도 이러한 유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산기는 단순한 여행기로서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정신이 담겨 있는 아주 종합적인 문화의 문화의 모든 그 어떤 그 시대의 총화로서 매우 중요한 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김석규 선생이 남긴 그 묘향산 기를 보면은 특히 해고적인 정서, 자신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한 어떤 자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더욱 자신의 어떤 행위가 발랐다는, 정당했다는 거기에 대한 확신과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강경한 마음을 드러냈고, 그러면서도 그러한 정서의 내면 바닥에는 어떤 그 불편한 마음, 시대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어떤 정치와 연계된 그런 마음도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특히 조선시대 때 묘향산 유산기를 남긴 글이 수십 편 있지만은 그 김석규 선생의 그 묘향산 기록은 문학사에 있어서 문학적으로도 아주 매우 뛰어난 그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그 사문의 어떤 기록뿐만 아니라 또 우문의 어떤 시에서도 그 선생이 남긴 문학적 재능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시가 단순히 어떤 문장가로서의 어떤 표현미라든가 어떤 외형적인 그런 글의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어떤 정도, 도를 드러내고자 했고, 그리고 어떤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을 시에 담았습니다. 자신의 도를, 우리 유학의 도를 아주 그 높은 산에도 비유하는가 하면은, 그리고 본인의 마음은 아무리 물들여도 검게 물들지 않는 논에 나오는 구절에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굳건한 마음이야말로 그 기양의 어떤 고난의 고독의 어떤 그런 시간을 지탱해주는 그런 원천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고향에서 친구들이 또는 후배들이 그 어떤 위로의 편지를 보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답장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특히 김병현이라는 아마 제자 정도 뻘인데, 이분이 이제 그 보낸 편지에 대해서 답한 글에 보면은 그 문장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 어떤 그런 문학적인 그 가르침뿐만 아니라 글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조심스러운 마음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김병현의 부탁으로 김석규 선생이 그 김병현의 윗대에 그 이제 행장을 지는데, 그 가장의 글에 대해서 김병현은 좀 수정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석규는 사실 글이라는 것은 한자 한자를 수정한다는 것은 문맥의 전체를 바꾸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 그것은 우리가 어떤 팩트,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 행장의 글은 물론 기존의 여러 가지 가장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지만은 그 글 자체가 영구히 전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자 한자의 그 수정, 다시 말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김병현의 간곡한 부탁에도 수정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자신은 그 요즘으로 말하면 가장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김석규 선생에 대해서 과연 그 당시에 전국을 이끌던 성종원에서는 어떠한 이제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종원 일기에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종원 일기에 대해서 잠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때 이제 형조에서 그 이제 고종에게 이제 보고를 이제 했는데, 그러자 이제 그 고종이
유생들의 상소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상소를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도 계속 글을 올리는데 도저히 이제 묵과할 수 없다. 그러면서 도대체 상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의리이냐, 그리고 그것이 무슨 도리냐 라면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동자는 형조에서 빨리 그 체포해서 아주 원악지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일날 특히 교외로 축출하라 아주 엄한 명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 김석규는 그 평안도에 있는 덕천에 이제 배소를 확정됨으로써 이제 압송이 되는데, 그 압송되는 그 과정에서 그 연로에 있던 많은 그 골수령들은 김석규에 대해서 동정과 함께 아주 후한 대접을 하지만은 김석규는 모든 것을 나는 죄인이다, 죄인으로서 유배를 가는 마당에 이러한 호사스러운 것을 접대를 받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러한 뭐 아주 작은 행위이지만은 이걸 통해서도 김석규 선생의 그런 어떤 신하로서의 어떤 군주에 대한 어떤 충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김석규 선생이 유배를 간 뒤에 그 영남의 유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그 유생들도 상소를 올려서 이만손, 그리고 김조용, 김석규 이분들이 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선 그 유생이란 것은 국가에 어떤 한란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론을 모아서 올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언론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그 조선이라는 국가가 유지되고 있는 하나의 큰 힘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기양을 보낸다는 것은 결국은 입을 다무라는 것이고, 그것은 여론을 잠재우는 것이고, 선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소를 한 분들의 말로 우국충공한 것이다, 나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진정한 어떤 그 공적인 가치를 가진 분이다라고 그 많은 그 전국에 또 유생들이 일어나서 이러한 상소를 올립니다. 이러한 상소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영남에서 우리 대개 이분이 올린 그 글에 보면은 그 영주분인데, 이분은 항재영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김석규 선생에 대해서, 김석규 선생이란 말로 의리일 뿐만 아니라 의리에 있어서도 골수다, 우리가 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리의 핵심적 가치를 지닌 분이다 라고 김석규 선생을 아주 극도로 존경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또 송정음이라는 사람은 김석규 선생에 대해서 의리를 굳건히 해서 후위를 도모해야 되며 그 뜻을 도저히 꺾을 수 없는 그는 강건한 분이다 라고 김석규 선생의 걱정하는 또 그런 글을 짓기도 했습니다. 김석규 선생에 대해서는 그분의 어떤 학문의 어떤 발음, 그리고 어떤 수양의 어떤 두터움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글이 남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 편의 어떤 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김석규 선생의 덕천에 유배됐을 때에 이제 붙인 이제 시인데, 거기에 보면은 봄이 왔건만 우리가 봄이 왔지만은 봄과 같지 않다느나 출래불사출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기양가에 있는 그 김석규 선생을 위로하는 말이죠. 지금 이 영주 땅에는 봄이 왔지만은 당신이 있는 그 덕천에는 봄이 와도 봄이 온 것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어떤 그 유배된 격의 어떤 시름을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아주 그 결단력 있는 그 뜻은 칼과 같았고, 그리고 그
도성을 떠난 때 어떤 그 가벼운 마음은 외로운 배를 탄 것 같이 그 유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어떤 김석규 선생의 어떤 결연한 마음을 다시 또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김석규 선생이야말로 역사의 그 빛나는 거슬러 올라가서 악비와 같은 그런 인물과 견줄 수 있는 그런 분이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덕천을 가려면 철령을 지나야 되는데, 이 철령이라는 곳이 바로 우리가 병자호란 때에 그 하이에 반대하면서 그 청에 붙들려 갔던 청은 김삼년 선생이 지나가던 그런 고개입니다. 그 청음 선생이 지나가면서 철령이라는 그 시조를 남겼지만은 바로 이 김석규 선생이야말로 청음에 견줄 만큼의 그런 굳건한 어떤 척사 발음을 지키는 그런 이제 신하로서 유생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그 폐수 압록강이 비록 서쪽으로 흘려도, 서쪽으로 우리가 그 중국 땅은 그 중국의 동쪽은 이렇게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쪽에서 흘러온 물이 모두 동해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 물이 100번 굽이쳐 흘려도 반드시 동쪽으로 흐른다는 이제 말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이 한반도의 경우는 그 덕천의 이쪽의 강은 압록강은 특히 서해로 빠집니다. 그러나 비록 그 물이 서쪽으로 흐르지만은 동쪽으로 흐른 것 같다고 하는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그 물도 그 김석규 선생의 마음을 알아서 동쪽으로 흐르지 않고 서쪽으로 흐르지 않고 동쪽으로 흐른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만인소의 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조선 후기에 영남의 유생들이 중심이 된 그 몇 차례 있었던 그 만인소들은 일종의 정치 참여이지만은 그것이 유생들, 다시 말해서 제야의 지식인들의 참여라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제야의 지식인들이 그 당시에 어떤 자신들의 의지랄까 여론을 중앙에 전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집권을 잡았던 뭐 세도 그 정치 하던 안동김 씨, 그리고 풍양조 씨, 뭐 여흥민 씨들, 이러한 집단과 그리고 영남의 이러한 그 유생들은 정치적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또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생들이 나라와 어떤 민족에 대해서 자신들의 견해를 바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만인소라는 그 통로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만인소야말로 제야 지식인의 어떤 정치적 견해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만여 명이나 참가하는 아주 집단적인 그 공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제야의 지신의 신분이었지만은 만여 명이라는 것은 만 명은 곧 천심이다. 우리가 민심은 천심이란 말이 있습니다만은 만 명의 그 민심이야말로 지식인들의 집단적 지식인들의 그 의견이야말로 하늘의 명이고 하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을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뜻을 전달을 했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유학적, 유교적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진정성을 정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지만 이러한 그 만여명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보면 공론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조금 가대에서 이야기한다면 바로 민지적 어떤 공론의 여론을 이미 우리는 조선 말기에 영남 지역의 선비들이 실천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인소가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그 만국의 그 시기 일제강점기 이어지는 이러한 역사적 그 후반기에 있어가지고 바로 학문이 사상의 어떤 원동력으로서 그들의 그 반외세 성격을 결단한 사상적 배경으로서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만인소가 부분적으로는
성공을 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병 항쟁으로서 이어지고 있고, 그러한 의병 항쟁은 결국은 경술 국치 이후로는 무장 독립 투쟁으로서 또 계승됨으로써 우리가 청강복이라는 민족의 빛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러한 만인서와 역사적으로 연계된다는 점도 우리는 그 일을 가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 후기 말기라는 그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제국주의에 침략하여서 어떻게 조선의 어떤 근대 지향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은, 그러한 여론과 여론의 어떤 그 공론의 의미에서는 이 만인소의 정신이야말로 새로운 역사를 그 전환하는 원동력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역사의 변혁기에 있어서 주동적 인물이 바로 우리 의성의 유도주 선생, 그리고 영주의 그 김석길 선생 같은 분이 앞장섰다는 데 있어서는 우리 오늘날 경북이 근현대에 있어가지고 혁명적 주체세로서 큰 역할을 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대적 가치와 의미를 담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